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는데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목요일인 오늘은 두 분의 스타분들 모시고 아주 자세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해 가시라고 전화 문자 번호 지금 아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계속해서 궁금증들 올려보시라고 단체 톡방과 개인 톡방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별 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별톡방 빨리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입력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1대1로 무료 상담 바로 접속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톡스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저희는 퀴즈를 내드립니다. 역시나 1부와 같은 문제인데요. 힌트를 조금 더 쉽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답 적중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1부에서 너무 퀴즈가 어려웠다면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퀴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나와주세요. 오늘의 퀴즈였죠. 기존 주식의 액면 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 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땡땡땡땡이라고 한다. 1번 무상증자, 2번 펀더멘탈, 3번 액면 분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오늘 문제에 정말 답이 너무 보여요. 액면 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오늘은요. 증권스쿨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 명에서도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강의 시간이죠. 매일매일 두 분의 스타분들이 아주 자세한 시장과 관련한 강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개인 톡방, 단체 톡방 이용해서 궁금증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증권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 화면으로 먼저 띄워드렸고요. 옆에 두 분 나와 계시네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네. 오늘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정면을 처음 보는데 굉장히 지적이시네요. 지금 너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제가 말해서. 네. 네. 네, 일단 오늘 좀 금리 저번에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다플롯에 대해서 한번 그때 잠깐 얘기를 드리고서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근데 다플롯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장 저번에 추석에 금리 인사 한번 들어갔죠. 근데 이때 찍어준 다플롯을 오늘 딱 놓고 각국의 금리 인상 현황 앞으로 플랜 어떻게 들어갈지 이 부분을 좀 전망 분석 들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안경 낀 모습 정말 잘 나오네요, 스타님. 다음 주에도 꼭 안경 챙겨 오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범 스타님은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네, 표정이 좋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데 네. 시장이 안 좋아서 너무 제가 방송에서 항상 시장 안 좋은 날도 우리는 수익 잘 났다고 맨날 웃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손실 많이 났는데 너 혼자 수익 잘 나서 계속 웃고만 있냐. 그래서 약간 좀 오늘 심각한 표정 살짝 지어봤고요. 사실 오늘 저희 종목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조금 표정 관리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웃으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화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밝은 에너지를 또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려야만이 그 밝은 기운으로 또 내일 장도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웃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열심히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시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수장에서 떨어질 때 좀 자꾸 좀 울음을 터뜨리실 수 있는데 선물로 넘어오시면 오히려 지금 매도장일 때 더 공격적으로 빠른 트레이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이 더 좋은 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방향 트레이딩을 항상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은 뭐 좋은 날 나쁜 날이 전혀 가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방향 트레이딩이 가능한 해외 선물 시장.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에이즈 시스템 스타일 강의 함께 하시면서 잘 배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보원 스타일 강의 첫 번째로 드릴 건데요.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네, 이제 지난주까지 금리 했고 환율 잠깐 맛만 봤는데 오늘 금리 살짝 복습만 하고요. 그다음 환율, 집중적으로 오늘 환율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환율이 사실 오늘 환율로 또 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쵸. 오늘 장을 약간 예로 들면 상당히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율에 대한 강의까지 오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 있게 1시간 동안 톡스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항상 주제는 똑같은데요. 이건 이제 빼도 되겠네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럴 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이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가 그럼 어느 때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 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도대체 이때가 그러면 김보스턴 언제라고 생각하냐?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조금 조심하자. 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역시 오늘 또 이거 언제 다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언제 다 할까요? 여기까지. 네, 금방 합니다. 하다 보면 금방 해요. 어차피 한번 할 거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시청자 퀴즈가 있었죠. 시청자 퀴즈가 있었는데 시청자 퀴즈에 나오는 그 주식의 4대 이벤트가 있어요. 4대 이벤트.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이거는 요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겁니다. 요때 얘기를 드릴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주식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예전에 이제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SK텔레콤이 한 주당 몇백만 원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이 자기 SK텔레콤 주식 100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겠냐라는 그 반 친구들이 에이 100주 해봐야 뭐 100만 원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알고 있었죠. 저만. 왜냐? 저는 어머니가 그때 증권회사 다니셨어가지고 저는 SK텔레콤 한 주에 얼마냐고 있었거든요. 몇 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가격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반드시 친해져야 됩니다. 예, 돈 많으신 분이니까 상당히 좀 친해지면 좋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뭐라 하느냐? 뭔가 주식을 쪼개겠죠. 주식을 쪼개가지고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맨날 요즘에 힌트를 욕심 부리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뭐 출자 전환이 정답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영어로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데트 에쿼티 수합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얘기할 거를. 달러 강세 흐름과 유로화. 오늘은 이제 수급을 분석하기 전에 매번 수급을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 달러와 강세 흐름하고 유로화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급 분석 들어가고 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가져왔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곧 달러냐? 기호로 쓸게요. 달러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주요 통화들을 이제 지수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유로화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좀 꺾였나 싶었는데 갑자기 팍 올라왔어요. 이 올라올 때 최고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유로화 차트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유로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유로화가 이렇게 쭉 빠지죠? 그리고 가다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유로가 빡 꺾여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꺾여서 달러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럼 유로화가 뭔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유로화가 안 좋으니까 자국 통화가 안 좋으면 그 통화가 안 좋은 거는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이 자국 통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로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한번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문제점이 좀 있고요. 현재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정부라고 얘기하면 벨루스코니 총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전 총리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포퓰리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보다 더한 분이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정 구성, 오성 운동하고 그다음에 기타 우파 연합이 있는데 이 우파 연합이 예상은 했어요. 얘네가 이제 정권에 잡았을 땐 예상을 했는데 뭐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니까 왜 슬픈 얘가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좀 이런 자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고 시도하고 있고 유로존에 탈퇴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좀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왔죠. 달러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강세 그러면 결국 원화하고 비교하면 원화가 또 약세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합니다. 아니 원화 약세가 되는데 도대체 왜 투자를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주 예를 들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 미국인이 한국에 여행 가려고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달러를 바꿨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이게 내가 계산이 안 된다. 이분 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산수를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100달러일 경우 10만 원이 되겠죠? 이 10만 원 가지고 바꿔놨는데 여행이 취소가 됐어요. 에이씨, 다시 달러 환전했더니 갑자기 똑같이 100달러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100달러가 안 들어오죠? 1달러에 11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 90달러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0달러 날린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가 강할 때는 무조건 달러화 자산을 가지려고 하지 다른 신흥국 통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요. 지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지금 달러화를 거의 통화로 쓰고 있어요. 예, 자국 통화는 이제 뭐 이렇게 한 포대기 이렇게 들고 와야 겨우 뭘 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이 가장 좀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원달러가 15원 올랐네요. 이거 1개월 대비네요. 등락률로 따지면 0.96%가 예, 오늘 올랐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원달러가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약간 좀 이상한 나라인데 원래 보통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타국 통화의 비율을 정하는데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굳이 우리나라는 달러당 몇 원 이렇게 쓰고 있죠. 기준이 자국 통화가 아니에요.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당 얼마이기 때문에 이 몇 원이 오르면은 결국 약세를 의미합니다. 원화 약세. 대학교에 금융을 공부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짜증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시험 볼 때 할 때 헷갈려가지고 틀린 사람 많아요.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왜 그러냐? 저도 모릅니다. 예. 왜 그런지.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밀리게 되죠. 그쵸? 예, 보시면 아시겠죠? 가장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원달러 환율이 뻥 오르니까 지수가 뻥 떨어지죠. 그쵸? 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왜 떨어지겠습니까? 외국인이 자금을 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 외국인이 자금 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관도 빨리 미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수급 보자고요. 자, 외국인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죠? 5천원 넘게 팔았죠. 그동안 잘 버티다가 외국인 현물을 안 팔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에이 팔아버리겠어. 다 팔아버렸고 기관이 오늘 약간 뭐 중심을 좀 지켜줬나 싶었어요. 왜냐면 금융투자가 막 샀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위주라고 제가 예전에 교육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이게 왜 단기 트레이딩, 금융투자가 왜 단기 트레이딩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동영상 검색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전 강의 한번 돌려보세요. 단기 트레이더인데 단기 풀업 위주인데 내가 그때 내가 풀업이어도 이쯤에서 한번 반등 한번 모으겠다는 약간 우리가 흔히 저는 이제 이런 트레이딩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약간 비하하기 싫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불나방이다. 불나방들이 입장했다. 이렇게 봐요. 예. 불나방이 안 되려면 얼른 먹고 털어야 되는데 내일 반등 나면 아마 금융투자 좀 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매도 올렸어요. 예. 코스닥은 뭐 외국인 그냥 중립 개인 팔고 기관이 샀는데 오늘 지수가 그래서 코스닥이 덜 밀렸어요 오늘. 그쵸? 예, 개인이 좀 팔았어요. 하여튼 개인이 뭐 사면 우린 뭐 해야 되냐? 팔아야 돼요. 우리도 개인이지만 남들이 사면 개인이 뭔가 사고 있다 그러면 와 파는 게 맞아요. 예. 선물 오늘 우리 10,000개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예, 10,000개 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 12,000개를 넘게 매도를 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저희 10,000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10,000개 이런 전문용어로 은어로 막 얘기하거든요. 10,000개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10,000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일 추세가 원웨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원웨이로 나와요. 주로. 자, 콜옵션 어마어마하게 콜 매도 했네요. 그죠? 예. 개인은 이 장에서도 정말 꾸준히 콜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다 전사했겠죠, 오늘. 예. 왜냐면 거의 오늘 프리미엄 어마어마하게 빠졌더라고요. 자, 풋옵션 조금 샀습니다.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콜 매도는 왕창 했는데 풋옵션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아주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이지 않은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급 상황을 또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면 오늘 결국 비차익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 비차익의 매도의 대부분은 뭐였다? 외국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외국인이 왜 매도했다? 환율에 여파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 업종별이에요. 업종별인데 오늘 특징적 외국인이 산 데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종이목재, 비금속, 의료정비 이거는 거의 얼마 안 되니까 스킵하고요. 제일 많이 통신하고 금융. 통신하고 금융을 많이 샀습니다. 자, 오늘 통신주 많이 많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금융업종 중에 특히 뭐가 올랐습니까? 은행, 보험이 올랐어요. 은행, 보험이 좀 올랐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금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 NIM, 예대 마진이 올라간다. 즉, 은행 돈놀이 할 때 꽃놀이가 된다, 이게. 돈놀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더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린 이후에 금융주가 분명히 일부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죠. 그쵸? 자, 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의 팁과 오늘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훑어봤고요. 자, 금리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의 가격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금리의 경로인데 이게 금리의 경로인데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를 인하합니다. 경기가 침체할 때 금리를 인하해요. 그럼 지금 뭡니까? 금리를 미국이 올리고 있죠. 그럼 어느 때 금리를 올려요? 경기가 과열될 때 금리를 올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곧 망할 거야라는 분들 막 이런 분 계세요. 아, 너무 빨라요. 예, 너무 빠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아시는 되게 유명하신 그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님 계셨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TV 100분 토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2007년에 예, 꺾인다 그래가지고 아, 그분이 인생이 때 딱 한 번 틀렸거든요. 그때. 예, 그때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때. 근데 안타까웠어요. 되게 원래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너무 일찍 얘기해가지고 1년 뒤에 얘기하셨으면 아마 전 세계적 영웅이 되셨을 텐데 예,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경기 침체되면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지. 왜냐?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죠. 그렇죠? 물론 이 시장에서 이게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기준금리 눈치 봐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러면 왜 기준금리 눈치 봐가면서 하는지는 이 구조를 알면 돼요. 기준금리를 땅땅땅 하면은 사람들이 모든 시중은행들이 거기에 금리를 맞춰서 자기들이 움직이냐,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로 RP가 발행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돈 돌릴 수 있는 채권이 발행되는데 그 기준금리로 발행이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금통위에서 땅땅땅 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 금통위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 금리 이렇게 맞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중앙에서 유동성을 공부할 때 금리 설정을 그 기준금리로 RP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금하고 대출 제가 구조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얘기하는 전문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금하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넣으려고 하겠죠. 다들 돈을 빼서 어딘가에 다른 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좀 돌아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올라오면 금리를 올리면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죠. 물론 예금금리 찔끔 오르고 대출금리 많이 올라요. 예금금리 찔끔 오르고 대출금리 많이 오르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은행한테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예금금리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 왜 왕창 올리냐. 은행이 그러겠죠. 우리도 돈 벌어야죠. 이런 얘기해요. 예. 자 이제 보시면은 아이고 예. 일단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은행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된 걸 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번에 복습 길게 했죠. 그럼 오늘 환율 하겠습니다. 환율. 자, 환율은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저하 원달러 상승.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가 곧 원화가 강세다? 아니에요. 약세예요. 원화 약세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다. 이거 원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절상이란 말은 사실 지금 표현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지금 현재 100% 지금 외환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고정환율일 때 절하하고 절상하고 중국은 절하 절상이 맞아요? 맞죠. 예, 중국은 고정환율이죠. 걔네들이 이제 직접 고시하죠. 예, 인민은행이 직접 매일같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절하했다 절상했다 말이 맞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절하 절상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꼭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그분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용어가 좀 편하고 이게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자, 원달러가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결국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승이. 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 절상, 원달러 하락은 즉 뭐냐? 원화가 강세를 의미해요. 자,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자산 얘기 똑같이 했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종이 유리합니다. 수출업종이. 내수는 불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감소한다. 자, 어떻게 그러냐? 자, 보세요. 자, 1달러당,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달러에 1,000원에 1,000원인데 제가 만들고 있는 물건이 10달러에 판다고 쳐봅시다. A라는 기업이 10달러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외국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상승,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일단 1,100원이라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라는 기업이 똑같이 10달러에 팔 수 있죠, 똑같이. 그럼 들어온 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때는 10,000원이 들어오겠죠, 들어온 돈이 10,000원. 근데 똑같이 10달러를 팔면 얘네는 11,000원이 들어와요. 한마디로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쵸? 더 이득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이득을 보죠, 그쵸? 보시면 훨씬 이득을 보죠. 근데 이거를 기업이 꼭 이득을 보려고 활용하기보다는 이거를 오히려 판매 단가를 낮추는 데 많이 이용을 해요. 9달러로 파는 거죠. 더 싸게.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시장 점유율이 마켓쉐어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업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종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수는 불리해요, 내수는. 내수는 왜 불리하냐? 1달러에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일 하나에, 한 통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0,0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옛날에 10달러면 살 수 있었죠. 근데 1달러에 1,1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오일을 한 통 사는데 11,000원이 들어요. 그쵸? 10달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내수 업종은 불리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2008년부터 어때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2008년부터 2013년. 차트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18년까지 보지 말고요. 16년까지 한번 볼게요. 16년까지. 어떻게 됐냐? 원달러가 계속 강하다가 2008년부터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예, 그 강모 씨가 그 한마디 하셨는데, 강모 씨가 이런 얘기 하셨죠. 그때 장관이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님이셨는데, 그 강모 씨 분이, 우리나라 환율은 너무 강하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예, 바로 그 말 하니까 그때부터 원화가 뛰기 시작합니다. 약세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약세였어요. 약세였죠? 항상 원화 방어를 많이 했어요. 1,300원, 1,200원대. 엄청나게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결국 누가 유리했을까요? 수출업종이 유리했는데 결국 누가 유리했을까요? 수출하는 기업이 유리했겠죠. 삼성,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유리했겠죠. 그쵸? 이 기업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뭐 꼭 방어해준다라고 부인하긴 한데 미세조정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이 방어를 해줬어요. 방어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현대차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겠죠. 시장점을 늘려놨고, 그쵸? 지금 그 시장점을 늘려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반도체 수익으로 지금 현재 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수는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수출에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수에 유리한 삶을, 수입업자에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다 기름 수입했는데, 보통 모든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내수 이쪽이에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자영업자가 몇 프로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자영업자. 우리나라 또 중간재 수입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중간재 수입하는 나라 누가 수입합니까? 중소기업이 다 수입합니다. 그 대기업한테 납품해요. 그럼 대기업 팔아요. 팔아서 돈 번 건 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이때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좀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얘네들 돈 벌어서 뭐 하는 거 자기들이 열심히 잘했으니까, 얘네들한테 혜택 얘네들이 뭐 돈 투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전 국민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이 기업들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월급에서 각각 매달 얼마씩 삼성전자에 갖다 준 거라고요, 우리가 계속.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계속 지금 했는데, 여튼 간에
여튼간에 다음 시간에 또 뒷 얘기까지 다 해드릴게요. 예,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전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싫냐면 아니 삼성전자 뭐 망하면 나라 망한다. 뭐 전 세계 2위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도 대기업에 엄청 싸게 주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전기세 더 내서 대기업에 전기세 우리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분명히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보은스타와 함께 환율까지 오늘 공부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어지니까 다음 주 목요일도 8시부터 톡스타를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시스템스타와 함께 또 해외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주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늘 저번에 닷플롯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찍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같이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닷플롯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 금리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닷플롯을 잠깐 넘어갔었습니다. 네, 이때 금리 인상 옆에 차트에 이렇게 한번 찍어드렸었죠. 네. 이때 보시면은 이거 그날 설명드렸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네, 이거 닷플롯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 전망치에 대해서 써드렸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언급한 금리 인상 전망치가 똑같죠. 네, 지금 2.5% 12월 인상 들어가는 거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 3회 인상 들어가면은 0.25로 하니까 3.25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더 추가 인상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해서 3.5%. 그죠? 네. 그대로 이번에 똑같이 발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롱텀이 이때 3.0으로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WTO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었는데, WTO는 간단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여드리던 이 차트. 아직 미국이 관세 부과할 거 더 남았다라는 거. 50% 부과했고 85% 부과 있었다는 거. WTO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저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닷플롯에 대해서 짚어드릴 텐데, 닷플롯은 간단합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FOMC 회의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플로팅을 찍습니다. 한마디로 2019년에는 얼마 갈 것 같다. 2020년에는 얼마 갈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얼마로 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점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FED에서 발표를 합니다. 금리 인상 딱 결과가 끝나고 나서.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금리 인상이 저번에 25일, 26일을 거쳐서 있었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새롭게 9월 결과물이 나왔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3월과 6월에 대한 비교였고요. 이번에는 9월과 9월에 대한 비교입니다. 왼쪽 게 흰 게 6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녹색이 9월입니다. 일단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올해 전망은 이제 딱 한 번밖에 인상 안 남았으니까 거의 일치하죠. 9월 달이랑 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똑같이 2.5%,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이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가 이 원의 윗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보통 이제 0.25% 아래 범위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딱 0.25의 크기로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2.5%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다 인상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내년 2019년입니다. 2019년 전망이 지금 6월에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좁아졌어요. 뭘 보실 수가 있죠? 좁아졌다라는 거. 점점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내년도 전망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이분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슬슬. 근데 어디로 맞춰지고 있나요? 지금 3.25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딱 여기. 보시면 스펙트럼의 중앙 라인이 여기입니다. 중앙 라인이 여기로 돼서 3.0에서 3.25 사이에 원이 걸쳐 있죠. 3.25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12월 인상 들어가고 나서 내년도에 3번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망 똑같이 일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전망이 1회 인상, 1회 인상으로 돼서 지금 3.5까지 맞추는 걸로 목표가를 잡았죠. 네, 보시면은 살짝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3.25, 3.25라는 목표치 그리고 3.5라는 2020년의 목표치에서 이번에 보시면은
3.75. 한마디로 2020년에 2번 인상한다 쪽으로 살짝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2020년에 2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포커스할 부분은 롱텀이 3.0이다라는 겁니다. 롱텀이면 뭐죠? 지금 연준 위원들은 일단 단기 한 2, 3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경기 하강에 대한 반영으로 다시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목표치까지는 원활하게 상승을 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2019년에 3.0까지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을 넘어서 이제 3.25, 3.5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릴 때 그때마다 미국 경제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좀 무리한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게 3.25, 3.5죠. 이렇게 퍼센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존 퍼센티지 그리고 이번 퍼센티지를 좀 갖고 와서 보시면은 2020년도 전망치가 이제 3.5에서 3.75까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한 단계가 더 증가를 했고요. 롱텀은 똑같죠? 롱텀 똑같이 3.0입니다. 보시면은 딱 걸쳐 있어요. 플로팅을 그냥 여기다 딱 중앙에다 했습니다. 3.0으로 목표가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1년부터는 금리 하락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이렇게 찍어놨는데 21년치를 보실게요. 이번에 처음 9월에 나온 게 21년치입니다. 21년치에 대해서 찍어줬는데 21년치 전망은 떨어뜨렸죠. 지금 한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는 7호까지 올리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단계 떨어뜨려서 전망을 했죠. 한마디로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 스프레드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존에 항상 채권 스프레드를 설명을 드릴 때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 드릴 때 2년물과 10년물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죠. 근데 2년물과 10년물의 갭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올라가고 지금 꺾이게 생겨는 거죠. 그럼 장기금리는 어떻게 되겠죠? 장기금리 목표치는 이 롱텀에 수렴하는 겁니다. 점점 롱텀에 수렴하는 거고요. 단기금리는 딱 여기서 끝나죠. 2년물은 2년물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목표로 하니까 평균금리는 지금 장기금리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점점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1년부터는 경기 하락 국면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국채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증시가 후발적으로 움직인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많이들 이 FOMC에서 예측 모델로 쓰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차이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장기적인 경기 상승 국면,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예측치 국면과 단기적인 예측치 국면, 이거의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뭐 이평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실 때 상승장이 나온다. 상승장이 나오는데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차트일 경우에는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그죠?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락 국면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데드크로스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기 스프레드, 장기 채권 금리 그리고 단기 채권 금리가 제로, 즉 만나는 시점이 되면은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모델이 이번에 와서 FOMC에서는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 모델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990년도에서 92년도 넘어갈 때, 그리고 이때 뭐였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 처음에 인트로 해외 선물 열 때 설명드렸던 거, 파운드 매도 때문에 폭락해가지고 조지 소로스가 거기서 매도 쳐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었죠. 이때 1990년도에서 92년도 사이입니다. 90년도부터 이미 채권 스프레드가 제로를 찍었어요. 그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제로 찍었을 때 이때 버블 IT 버블 닷컴 버블이었죠. 폭락 들어갔죠. 그다음에 지금 2006년도 때 폭락장
이때 기준으로 제로를 찍고 나서 2007년도에 폭락장 나오고 2008년도 연속해서 폭락장 나왔습니다. 예. 이때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 한마디로 이제 제로 스프레드로 포인트가 찍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승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금리를 전환시킬 때입니다. 근데 금리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들은 현재 경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죠. 지금 미국 경제는 호조세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켜주고 있는데 보통 금리 인하를 시키는 경우는 과거 2008년 이후에도 인하를 막 시켰었죠.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때 빠르게 인하 조치를 들어갑니다. 양적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그 수단을 위해서 경기 하락에 대한 금리 인하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전반부에 김본수타님이 얘기하신 거에서도 순서대로 한번 보셨었죠. 금리 인하를 들어가기 위한 과정.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기가 상승 국면 들어가고 있을 때는 보통 금리 인상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국면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빠르게 먼저 금리 인하를 시켜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FOMC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선 이거를 떨어뜨려 줬고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감소를 했다. 차이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없어졌고 그리고 제로 금리에 도달하니까 실질적으로 쇼크가 나와준 거죠. 쇼크는 뒤늦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점점 0에 수렴해 나가고 있죠. 보통 이제 0에 수렴하고 나서 실제 쇼크가 오는 데는 한 1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0에 들어가고 나서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쇼크를 기억하시니까 보시면은 2006년도에 0을 도달했어요. 네, 2006년도에 처음 0을 도달하고 나서 실제 쇼크는 2007년에 오셨고 2007년 말에 왔죠. 2007년 말에 오셨고 우리나라의 쇼크가 실제적으로 온 거는 2008년에부터 체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스프레드가 다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국 경기 기준으로 보실 때는 0 도달하고 나서부터 보통 1년 뒤 정도에 실질적인 증기 하락 국면이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완전 제로까지 들어가서 0을 찍게 되면은 그때 이후로 1년 뒤, 즉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실 수가 있겠죠. 좀 더 늦어지면은 내후년 상반기, 이 정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락 리스크가 조금 더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앞에 이 다플로 찍은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0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거는 이 친구들은 이때까지는 경기 상승 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하락을 시키겠다는 거는 이때부터는 슬슬 떨어지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해도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지금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고 후년까지도 좀 버틸 것 같은데 2021년부터는 하락장으로 또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채권 스프레드가 제로의 영역대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롱텀과 이 단기 2년물의 교점, 여기입니다. 3.0. 3.0을 도달할 때가 제로가 되시는 겁니다. 내년 지금 2번 인상하면은 올해 12월에 인상하고 내년 2번 인상하면 3.0이 되죠. 내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넘어갈 때가 3.0으로 딱 일치할 때입니다. 그때가 0점이고요. 그럼 그때 기준으로 리스크가 스타트를 해서 그 후로 1년 이내에 리스크가 최대점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 고점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락장 국면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 스텝으로 딱딱딱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미국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의 증시 방향성, 미국의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자금들 그리고 미국에서 앞으로 빠져나올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부분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G2죠. 중국 금리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중국 금리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어요. 지금 6%에서 낮춘 게 그나마 4.5%였습니다. 4.25%였습니다. 정확히는 3호죠. 원래는 이제 미국 금리 기준으로 0.25씩 인상하고 인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0.35로 25bp씩 안 맞추고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0.35로 위치를 해 있고요. 근데 이 금리를 유지해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최대치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아까
지금 3.75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금리보다 높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이 금리보다는 낮게 안 만들 거예요. 왜냐? 중국 자금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건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중국 금융가들이 별로 미국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부분도 있지만, 예.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일부러 버팅기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2015년 10월 기준으로 4.35 찍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떨어뜨렸습니다. 이 이후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스타트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으로 빠져나갈 자금들을 막기 위해서 엉겨 붙어서라도 일부러 부채 증가하는데도 금리 인하하지 말자 이러고 막은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 중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미국 금융기관들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때 중국 기업들로 엄청난 자금들이 넘어갔어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쪽 금리 높고 그리고 자산운용사들 이제 좀 커갈 거다. 이쪽 자산운용사들 이제 금융규모 커가면서 당연히 시가총액도 증가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금들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산운용 규모도 2010년도만 해도 이미 벌써 미국 기업들 상위권들 다 뛰어넘어서 한번 그때 2010년도만 해도 벌써 상위 탑3를 자산운용 규모를 다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었다는 거. 근데 다만 이제부터는 금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한 2% 정도밖에 안 나죠, 이제. 2%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점점 이 자금들은 미국으로 조금씩 빠진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 딱 들어가고 나서 동시에 금리를 바로 다음날 올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죠. 홍콩. 사실 홍콩은 이제 JP모건이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미 다 가 있는 곳이에요. 홍콩 JP모건 빌딩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권들이 전부 다 가 있고 영국 금융권들도 많이 가 있죠. HSBC 아시죠? 홍콩 상하이은행. HSBC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홍콩 자체는 굉장히 서양 금융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 서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중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일부러 적대적인 금리를 맞춰요. 보시면 딱 금리 인상 시점 2015년 말입니다. 2015년 말에 12월에 뭐가 있었죠? 미국의 첫 제로금리에서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때 딱 맞춰서 0.5에서 0.75로 인상 들어갔어요. 본인들 따라잡힐까 봐. 그리고 인상 차트 보세요. 미국이랑 거의 똑같이 그냥 인상시켰습니다. 미국 인상하면 바로 인상하고 미국 인상하면 바로 인상하고 계속 반복을 했고요. 이번에도 2018년 9월 저희 추석에 떡 먹고 있을 때 미국 인상하니까 바로 이 친구들은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명절이고 휴일이고 다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여전히 0.25% 높은 수치를 유지해 주면서 계속해서 자금들 그래도 홍콩이랑 미국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홍콩이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자금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다 은행들도 미국 은행들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홍콩으로 다 들어오세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적대적인 금리 인상 들어가고 있고 미국 자금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미국 금리보다 0.25bp는 계속해서 높은 선을 유지해 줄 거기 때문에 홍콩 금리는 똑같이 미국처럼 다플로 아까 보신 거 있죠. 거기보다 점 하나만 위로 더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점 하나만 위로 더 찍어서 홍콩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하락장 떨어질 때, 미국장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홍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을 얘기하면 영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국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동을 좀 많이 쳤어요. 2016년도에 급격하게 떨어뜨렸다가 다시 지금 브렉시트 딱 떨어지니까 똥줄 타서 막 올리고 있습니다. 왜 올리느냐? 지금 브렉시트 들어가면은 영국 자금들이 미국 원래 다음으로 금융 강국이었죠. 지금은 중국한테 많이 밀렸지만 원래는 금융 초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산들 이후에 있던 유럽에 있던 자산들이 영국에 다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있던 자산들이 브렉시트 딱 일어나게 되면은 다 빠져나가게 생겼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해주면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8월, 올해죠. 올해 8월에 0.75까지 올렸고요, 일단. 75까지 올림으로써
지금 앞으로 유럽이 제로금리를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이탈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키핑할 수 있는 금리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일어나자. 이런 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앞두고 인플레이션 샤트에 일어나지 않도록,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영국 금리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지금 영국 말고 주요국들 남았습니다. EU랑 일본, 그리고 신흥국들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C 시스템스타의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교육 강의 내용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장에서 따로 무료 강좌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경제TV 1577-7451번, 톡스타 번호 1644-014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선물 드릴 분들 5분 폰번호 리스트를 전달받았어요. 우선은 3분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부터 좀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문제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3번 액면 분할이었는데요. 5분 추첨을 했다고 해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553님, 3353님, 2721님, 5527님, 3268님 이렇게 5분 당첨됐다고 하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빠르게 마치도록 할 건데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